대한민국을 향해 제1장 탈북을 결심하는 순간과 배경. 함경북도 청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9살의 그는 10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받는 월급은 북한 돈 1,850원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식비와 당비를 제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해도 쌀 1kg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쌀 1kg이 4,000원 정도 했는데 자신의 한 달 월급으로는 반 킬로그램도 사기 어려웠습니다. 강민은 군복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잠수부대에서 복무하며 매일 바다에 들어가 조개와 해산물을 채취했습니다. 부대에서는 군인 1인당 연간 1200유로의 외화벌이 목표가 있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바다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루 기름 배급량이 고작 10g이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잠수 중에 우연히 남한에서 온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종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들의 선전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남한의 밝은 불빛들을 바라보며 과연 저곳은 어떤 세상일까 하는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꿈도 희망도 없는 삶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배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건설 현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현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 배들이 북한 근해를 휩쓸고 다녀잡을 어족 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안의 공장들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해안에서 10-20마일 정도는 수산물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은 바다에서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육지에서의 삶보다는 그나마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을 피해 급히 러시아 연안으로 피했던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2장 국경을 넘는 과정. 2019년 여름 강민이 타고 있던 오징어잡이 배는 갑작스런 태풍을 만나 러시아 연안으로 피항하게 되었습니다. 총 9명의 선원이 탄 배는 러시아 영해에 정박하며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강민은 배에서 통장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는 선원들의 식사와 생필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에 나무가 많으니까 땔감을 구해서 밥을 해먹자. 선장의 제안에 모든 선원들이 동의했습니다. 식량을 아껴 먹기 위해 육지로 올라가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한창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숨을 곳이 없나? 모든 선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헬리콥터는 그들의 배 위를 맴돌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배 꼭대기에 달린 북한 인공기를 본 것 같았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배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북한 배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강민과 동료들은 멀리서 자신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해안가에 작은 어선이 한 척 정박해 있었습니다. 러시아 어민 형제들이 소유한 배였습니다. 강민은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번역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9명 중 7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과 선장은 달랐습니다. 선장은 배를 만들기 위해 빌린 150만 달러의 빚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연좌제로 고생할 것이 뻔했습니다. 강민 역시 돌아가봤자 나아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명은 러시아 경찰에 의해 북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지며 강민과 선장은 내년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배를 다시 준비해서 몰래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 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강민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그에게 코로나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제3장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과 불안한 나날. 강민과 선장은 러시아 어민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이라는 것이 사실상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었습니다. 하루에 라면 1개씩만 주면서 온갖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70g짜리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를 까는 일부터 시작해서 도로 포장, 각종 건설 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너희 목숨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시키는 일은 뭐든 해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6개월 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강민을 한 곳에, 선장을 다른 곳에 팔아버렸습니다. 강민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한 가정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강제 노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강민에게 중국제 휴대폰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친절 때문이 아니라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강민이 어디로 가든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모습도 24시간 감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얻게 된 것은 강민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정보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검색창에 무엇을 입력해도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대한민국 영사관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 영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믿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계속 전화를 걸어서야 겨우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연락처를 알려주며 난민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후 강민은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를 차단시켜 감시 카메라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 후 지키고 있던 개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제4장 브로커를 만나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전기를 차단하고 집을 탈출한 강민은 15분 정도 걸어간 곳에서 러시아 남성을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남성에게 강민은 네,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현상금 때문에 신고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당시 러시아 정부는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을 잡아오는 자에게 현상금을 걸고 있었습니다.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다양한 금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북한 사람임을 밝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러시아 남성은 강민의 사정을 들어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친구가 있다며 그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강민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 행차를 구매했다며 함께 타고 가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던 강민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넘게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본적인 러시아어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차를 타고 울란우데까지 가는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울란우데에 도착한 후 강민은 그곳에서 유엔 난민기구와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4명이 함께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강민 외에도 다른 3명은 모두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던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되어 러시아에서 노동을 하다가
집단으로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금세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엔을 통한 난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서류 작업과 면접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신변의 안전은 보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니거나 감시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5장 동남아시아 제3국을 거쳐 한국행을 준비하는 여정. 유엔의 난민 지위를 얻은 후 강민과 동료들은 한국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몽골을 경유하는 경로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출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5월 강민은 러시아를 떠나 몽골로 향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보낸 4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체류는 비교적 짧았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입국 허가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 호텔에서 머물며 최종 면접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민은 남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담당자들은 정착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 정착금 지원, 주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지원이 다 있는 건가요? 강민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몽골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왔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선배 탈북민의 조언이 강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입국 허가가 나왔습니다. 2023년 5월 30일 강민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구름들 사이로 새로운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6장 한국에 도착해 처음 정착하는 초기 생활. 2023년 5월 3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강민의 첫 번째 충격은 공항의 규모와 비행기의 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이곳에는 수십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 비행기인가요? 강민은 눈을 크게 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각각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남한에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민 동무 맞습니까? 휴대폰을 회수하고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 국정원까지 가는 길에서 본 풍경들도 놀라웠습니다. 러시아에서 도로를 많이 봐서 도로 자체는 새롭지 않았지만 양옆으로 쭉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건물들이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서 있는 거지?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30층, 40층 높이의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본 경험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하철이 지하 100m 깊이에 있어서 매우 깊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얕은 곳에 지하철이 있는데 위에 무거운 건물들을 어떻게 지탱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식당에는 그동안 먹어본 적 없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의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김치와 비슷하면서도 양념이 더 진했습니다. 국정원에 함께 들어온 사람들은 남자 9명, 여자 38명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적은 수였지만 강민에게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강민의 경력과 배경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군 복무 경험과 러시아에서의 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7장 1년 동안의 정착과 어려움 갈등. 국정원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 입소한 강민에게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트에 가보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인가요? 마트에 진열된 수많은 상품들을 보며 강민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부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카드 하나로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졌고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집에 숨겨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사회로 나온 강민의 첫 번째 경험은 전기의 자유로운 사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를 조금만 많이 써도 전략이라며 제재를 받았는데 이곳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을 배정받고 처음 불을 켜본 순간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켜지네. 전기세도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싼 돈을 내고도 제한된 시간에만 전기를 쓸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24시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억양과 표현이 달랐고 사회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8장 결국 안정된 삶을 찾고 희망을 품는 결말. 2024년 2월 하나원을 수료한 지 3개월 만에 강민은 정육점에서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첫 달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월급과 비교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돈이 내 것인가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강민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에서 1,850원의 월급으로는 쌀 1kg도 제대로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수백 킬로그램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가장 먼저 산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갤럭시 울트라를 구매하며 마침내 자신만의 통신수단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휴대폰이 있어도 유심칩 값이 너무 비싸서 기계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차까지 구매했습니다. 중고차였지만 자신만의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전거조차 제대로 없었던 그가 이제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강민은 혼자 차를 몰며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동차에 대해 생각해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고위 간부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자유가 이런 거구나. 강민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며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조건 지시받은 곳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싫어도 갈 수밖에 없었고 가지 않으면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월급이 많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강민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초 수급만 받아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으로는 억울하죠. 강민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함께 고생했던 선장도 2022년 11월에 한국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둘은 한국에서 재회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잘 살았네요.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강민은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굶주린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강민은 러시아에서 몰래 본 탈북민. 유튜브 채널들의 내용이 100%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믿었지만 실제로 와보니 오히려 현실이 더 좋았습니다. 2024년 가을 한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강민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육점에서의 일에도 익숙해졌고 한국어 억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강민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더 배워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언젠가는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강민은 종종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 건너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두려움, 러시아에서의 힘든 시절,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된 기쁨까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강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함께 군복무를 했던 동료들,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강민의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자고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강민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강민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1년 전 러시아의 추운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집과 충분한 연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한 삶이에요. 강민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과 대한민국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강민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자유와 희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